대부분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면서도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본인이 겪었던 현재 법정화폐 제도와 은행 시스템만이 진리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모든 기술은 발전하고 과거의 틀을 부수고 혁신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걸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유독 돈과 은행이라고 하는 개념 앞에선 생각이라는 걸 멈춰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트코인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에게 돈이란 무엇인가, 화폐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묵직한 화두를 던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고민들의 답이 함께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번 영상은 이와 관련된 주제를 마이클 세일러만큼이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린 알든의 더빙 영상입니다. 린 알든은 금융 애널리스트이자 투자 전략가로 깊이 있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분석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브로큰머니라는 책을 통해서 현재 화폐와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린 알든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부를 빼앗아가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린 알든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들, 돈이란 무엇인가? 왜 기존의 은행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가? 왜 우리들의 저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가?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순차적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렛츠고! 화폐와 은행 시스템의 작동 원리, 그리고 이것들은 왜 망가졌는가? 현재 전 세계에는 160개 이상의 통화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화폐 공급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저축과 임금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희석되며 그 가치는 다른 이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은행가나 부패한 공직자들을 위해서 돈을 새롭게 찍거나 대출을 통해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겨난 구매력은 대중으로부터 은밀하게 빼앗은 것이며, 이는 세금보다 더 교묘하고 감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더 나은 화폐를 찾아 해외로 자본을 이동시키려고 할 때 정부는 자본 통제와 다양한 장벽들을 이용해서 이를 막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부유한 국가에서도 상황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점점 더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소유하게 되고 정부의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정치적인 양극화도 심화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누구이며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대립하게 됩니다. 기술 발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중앙은행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정책을 유지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도록 만들죠. 이는 화폐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돈을 통해 계약을 맺고 경제 활동을 조정하며 미래를 위한 구매력을 저장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러한 측면에서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화폐 시스템은 망가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린 알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해 왔습니다.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저축과 투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제 배우자와 저는 매년 미국과 이집트에서 시간을 나누어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친구들이 두 나라에 걸쳐 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저는 망가진 화폐 시스템이 선진국에서는 미묘한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훨씬 노골적인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금융분석가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연구하고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엔지니어로서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분해하며 이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돈도 또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것을 분해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이 주제를 연구하며 쌓아온 지식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제 책 브로큰 머니, 왜 금융 시스템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통화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위에서부터 개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탐구해야 합니다. 그럼 복잡한 개념들을 다 걷어내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즉석에서 물건을 교환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거래가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과거 어느 시점에 여러분에게는 여분의 창이 있지만 모피가 필요하고 저는 모피가 있지만 창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그럼 이런 물물교환 시스템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어떻게 변할까요? 예를 들어 경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5가지라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조합은 10개가 됩니다. 제품이 20가지로 늘어나면 190개의 거래조합이 생기고 100가지의 제품이 존재한다면 가능한 거래조합은 무려 4,950개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효율적인 거래 방식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거래의 타이밍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여분의 창이 있지만 모피가 부족하고 저는 창과 모피가 모두 있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한테서 필요한 것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모피를 요청한다면 저는 즉시 모피를 제공하는 대신에 미래의 여러분이 특정하지 않은 보답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거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유연한 사회적 신용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특정한 상환 의무가 없는 사회적 신용의 한 형태로 간주합니다. 반면 가까운 관계가 아닌 경우 사람들은 누가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누가 부담이 되는 사람인지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되죠. 공동체에서 호감을 얻는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더 후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건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인 평판과 히스토리 덕분이죠. 더 큰 규모의 사회에서는 신용 시스템이 보다 공식적인 형태로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개인이 현재 일정한 가치를 빌릴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갚을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이 어떻게 관리될지를 정하는 지역사회에 권위 있는 기관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빵사가 정육점 주인에게서 고기를 사야 하지만 정육점 주인은 이미 빵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이때 제빵사는 빵을 활용한 신용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빵을 활용한 신용은 미래에 자신의 빵과 교환할 수 있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정육점 주인이 이 빵을 활용한 신용을 신뢰한다면 이 거래가 성사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육점 주인은 여전히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빵사가 앞으로도 계속 그 가게를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해결책은 상품 화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필요를 가진 사람을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 대신 휴대가 가능하고 나누기 쉬우며 내구성이 강하고 희소성이 있으며 사람들이 널리 선호하는 보편적인 물건을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이죠. 원시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조개 껍데기나 구슬이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크기가 작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착용할 수 있고 제작이 어려우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사람들은 현재 보유한 것보다 더 많은 조개 장신구를 획득하려는 경향이 있었죠. 크기가 작고 휴대하기 간편하고 미적으로 아름답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창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물건이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조개 장신구를 교환의 수단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착용할 수도 있고 이후에 제가 원하는 물건을 발견했을 때 이걸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품화폐가 발전하면서 금과 은으로 된 동전이 여러 제국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얇은 금속 디스크들은 표준화된 형태, 무게, 순도를 유지하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동전은 3가지 주요 이유로 인해서 다른 모든 형태의 상품화폐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금과 은은 다른 상품들보다 공급량을 늘리기가 훨씬 어려운 희소한 자원이었습니다. 둘째, 크기와 순도가 보장된 동전은 단순한 원석 형태의 금속보다 거래에 사용하기 훨씬 용이했습니다. 셋째, 자국에서 발행된 동전은 일반적으로 외국 동전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지며 이는 해당 지역에서 표준화된 화폐 단위로 널리 받아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돈은 결제와 저축을 위한 장부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화폐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상품화폐와 신용의 조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품화폐는 자연 법칙에 의해 그 속성과 한계가 결정되는 일종의 장부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사회가 거래 단위를 정하고 모든 거래를 그 단위로 표시하는 데 유용했죠. 또한 상품화폐를 직접 소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억이나 책임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치를 저장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양한 신용계약은 구두나 문서 형태로 공유된 장부를 기반으로 했으며 인간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용체계는 서로 알고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거나 공동체 내에서 권위 있는 기관의 보증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용 시스템의 발전이 결국 중세은행업의 탄생으로 이어진 거죠. 중세시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수타자라는 종이 기반 금융상품이 인기 있었으며 이는 나중에 하왈라라는 금융 시스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왈라 시스템에서는 한 도시의 환전업자를 뜻하는 하왈라다르가 운영하는 금융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다른 도시에 있는 동업자들과 협력해서 자금을 도시 간에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한 개인이 지역 하왈라다르에게 금을 예치하면 본인이나 지정된 수취인이 다른 도시에 있는 하왈라다르를 통해 동일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시스템은 하왈라다르 간의 신뢰와 신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며 장거리 자금 이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랜 관계를 맺은 하왈라다르들은 정기적으로 고객을 대신해서 신용 기반 거래를 수행했으며 서로 간의 결제는 보다 안전한 조건에서 비교적 드문 간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상인들은 무거운 금속 화폐를 직접 운반해야 했고 이는 거래의 불편함과 도난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종이 기반 신용 시스템의 개념은 무역과 전쟁을 통해 유럽에 전파되었으며 특히 기독교도와 무슬림 간의 교류 속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복식부기가 발전하였고 이를 통해 더욱 정교한 신용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쇄술의 발명은 더욱 복잡한 금융서류와 증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양도성을 갖춘 금융상품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용어에서 양도성이란 특정한 금융상품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유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융문서의 발전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단계를 거쳤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단순한 형태의 비양도성 금융문서가 존재했습니다. 이 문서는 오직 특정한 당사자만이 명시된 조건에 따라 상환받을 수 있었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특정한 당사자를 위한 금융문서가 발행되었지만 이 문서는 양도성을 갖추고 있어서 해당 문서를 제3자에게 서명을 통해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 네트워크가 더욱 정교해졌으며 더 많은 거래 당사자가 연결될 수 있었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은행권과 같은 금융문서가 등장했습니다. 이 문서는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든 그 가치가 인정되며 별도의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신뢰받는 대형 금융기관이 존재해야 가능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뢰가 없었다면 상인들은 이러한 은행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은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객이 은행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예금과 준비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과거 금 기반 은행 시스템에서는 고객들이 언제든 예금과 은행권을 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은행가들은 대부분의 고객이 한꺼번에 모든 금을 인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객이 예치한 금의 일부만을 유지한 채 나머지를 대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은행이 예금보다 더 많은 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완전준비금 은행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는 고객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은 반드시 100% 유동적인 준비금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 대출은 반드시 동일한 기간 이상의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2년 만기 대출을 제공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의 정기예금으로 이를 보장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만기 매칭 방식은 은행이 감당할 수 없는 유동성 약속을 하지 않도록 하며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완전 준비금 은행 제도보다 부분 준비금 은행 제도를 채택해 왔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고객이 언제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전체 예금 중 일부만을 준비금으로 보유합니다. 이건 대부분의 고객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지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서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부분 준비금 예금이 생성되며 이러한 예금이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부분 준비금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동일한 금이 여러 번 중복 계산되면서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금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금 청구권이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원활히 작동될 수 있지만 때때로 심각한 붕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리날드는 돈이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치며 인류 역사 속에서 현대의 은행 시스템으로 발전했으며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게 됐는지를 순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부분준비금 은행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금융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고 전쟁이나 경제적 충돌 시 정부의 금융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금융 시스템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이걸 자유은행제라고 부릅니다. 자유은행제 하에서는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금을 보관하고 예금을 받고 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은행권을 발행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정부가 부과한 일정한 규제를 따르는 경우가 많죠. 반면 중앙은행이 설립되고 정부로부터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으면 모든 은행은 반드시 자신의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금을 은행들을 대신해서 보관하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부분준비금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부분준비금 은행이 대규모 인출 사태에 직면하면 대출 자산을 담보로 다른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체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은행 간 상호 불신은 실제 준비금보다 과도하게 많은 돈이 청구되는 상황을 초래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은 종종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는데 결국 이건 통화가치 하락, 금태환 중단,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많은 중앙은행과 정부들은 금으로 가치가 뒷받침된 화폐를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돈과 신용이 이동하는 금융 인프라는 매우 복잡하며 기술 발전과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 시간이 변하면서 그 구조가 변해왔습니다. 본질적으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국제 간 무역 결제와 국가 간 외부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각국이 독립적인 중앙은행과 자국 통화를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서로의 화폐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통화를 국제 무역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로벌 준비 자산이 필수적으로 되었습니다. 1871년 이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세 차례의 주요한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변화 이후 현대 금융 시대는 국제 근본위제로 시작되었는데 이 시스템은 1871년부터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습니다. 1860년대에 들어서면 전신 기술이 등장하면서 최초의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이 완공되었고 이는 대륙간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전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변화였죠. 또한 1871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끝나면서 유럽은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 시기 국제 근본위제가 현명한 선택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기간 동안 은행 시스템을 중앙 집중화했으며 이후 유럽과 함께 근본위제를 채택했습니다. 전신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도 야기시켰는데 국경과 대륙을 넘어 빛의 속도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는 있었지만 실제 돈의 결제는 물리적 한계에 의해 제약을 받았던 거죠. 결국 이러한 불일치는 차익거래의 기회를 만들어냈으며 은행과 중앙은행들은 이걸 이용해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은행들은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서도 신속한 자금 이체를 독점하며 종이화폐와 전시를 이용해서 서로의 장부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실제 금을 물리적으로 송금하고 검증해야 하는 필요성을 최소화한 거죠. 1875년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는 화폐와 교환 메커니즘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는 마치 제가 2023년에 출간한 브로큰 머니와 비슷한 역할을 했죠. 제번스는 화폐의 역사와 그 주변에서 발전해온 기술적 혁신을 탐구하며 전신과 같은 빠른 통신기술 덕분에 물리적 금속에 대한 의존 없이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점점 중앙 집중화되는 방식으로 움직였으며 특히 런던이 중심지가 되어서 은행들이 중앙결제소를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제번스는 이러한 효율성이 커질수록 동반되는 위험도 크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당시 금융 시스템에서 금 보유량보다 약 20배 많은 금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은행가들은 이러한 부분준비금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금에 대한 약속일 뿐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죠. 그는 만약 단 5%의 사람들이 동시에 금을 요구한다면 금융 시스템은 순식간에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0년 후 제1차 세계대전 동안 그의 예측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평화 시대는 끝났고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대규모로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금융 시스템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금태환도 광범위하게 중단되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세금 부과는 국민들의 반발과 혁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들은 세금 대신 통화가치 희석과 같은 불투명한 방법을 사용하며 전쟁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이 과정이 매우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의 가치를 즉각적으로 감소시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거두고 기존의 동전을 녹여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 동전으로 다시 주조한 뒤 이를 경제에 다시 유통시키는 방식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던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산을 중앙은행 금고에 보관된 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과 종이 청구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금태환을 중지하는 것이 단순히 펜을 한번 움직이는 것만큼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 전체의 유동성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거죠. 현대 금융 시스템의 두 번째 전환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되어 197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쟁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금태환 제도가 붕괴되었고 일부 국가는 아예 국민들이 금을 보유하는 것을 불법화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전 세계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이 새로운 국제 금융 시스템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1944년 연합군이 승리를 앞둔 상황에서 44개국의 대표단이 미국 햄프셔주 브레튼 우드에 모여 미래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영국은 방코르라는 국제 중립 준비 자산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모든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고 달러 자체는 금과 연동하는 방식을 주장했죠. 결국 미국의 제안이 채택되었고 우리가 지금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알고 있는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제 아래서 미국 국민들은 여전히 금을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었고 달러를 금으로 직접 교환할 수 없었지만 해외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레튼 우드 회의 이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설립되었고 이들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고 강제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부분준비금 은행 제도에 있었죠. 1950년부터 1970년까지 은행 대출과 정부의 재정 적자로 인해 유통되는 달러의 양은 3배로 증가했지만 해외 중앙은행들의 금태환 요청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금 보유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거래되는 달러가 계속 증가하면서 하나의 부분준비금 시스템 위에 또 다른 부분준비금 시스템이 추가되는 형태가 되었죠. 결국 1960년대 후반이 되자 이 시스템은 심각한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결국 실패할 운명이라는 게 분명해지면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을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로써 현대 금융 시스템의 세 번째이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대가 시작된 거죠. 1971년 이후 세계는 금으로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완전한 불안화폐 시스템으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는 이전 시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 내 거래에서는 국민들에게 법정화폐의 사용을 강제할 수 있었지만 국제 무역에서는 상대방의 신뢰할 수 없는 화폐 장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했죠. 이 시기에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었으며 군사력과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형성된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74년 닉슨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직 달러로만 원유를 판매하고 달러로 벌어들인 흑자를 미국 국제에 투자하고 이를 외환 보유고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대신 그 대가로 미국은 무기계약과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는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이 정책은 다른 오펙 국가들에게도 확장되었으며 이를 통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탄생된 거죠. 이를 통해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전 세계 에너지 거래의 거의 대부분이 달러화로 결제되었습니다. 이처럼 근본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 그리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주요 금융 체제를 살펴보면 두 개의 중요한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앙 집중화, 다른 하나는 금융의 추상화입니다.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파괴적인 기술혁명들은 0.1%의 천재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혁명적 발명을 통해 인간의 삶을 억누르는 폭력적인 요소들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세상을 윤리적으로 만드는 그런 대상은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신들만 사용하던 불을 훔쳐 이 세상에 전달했던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처럼 불과 같은 혁명적 발견과 발명은 단순한 기술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비트코이너들이 비트코인을 이러한 불의 발견에 비유하는 건 그만큼 비트코인의 등장이 앞으로 가져올 인류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 변화가 현재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부패한 화폐 시스템의 대안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지금 이 세상이
뭐가 그렇게 문제라는 걸까요?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변화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리날든이 알려주는 망가진 화폐 시스템의 역사에 대한 더빙 영상 시리즈는 인류의 수렵 채집 시절부터 현재까지 돈이라는 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시장 원리에 의해 활용되었으며 언제부터 국가의 통제 아래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며 점점 부패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전신이 발명되고 도입된 이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권력의 집중과 현실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는 이제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실제 화폐의 결제는 여전히 물리적인 이동 속도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려면 일정 수준의 금융의 추상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 변화는 은행과 중앙은행들에게 상당한 권력을 부여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빠르게 장거리 가치 이전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시스템에서 물리적 화폐의 이동을 완전히 제거하고 화폐의 개념을 완전히 중앙은행 장부로 대체시켜버렸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각국의 장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과거의 영국은행이 그랬듯이 현재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글로벌 무역을 연결하는 핵심 장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60개의 서로 다른 통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국 통화는 자국 내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통화가 외국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습니다. 부유한 국가들의 통화는 비교적 천천히 가치를 잃어가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화폐는 빠르게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모든 통화를 연결하는 중심축은 미국 달러입니다. 각국은 달러 표시 자산을 외환 보유고로 보유하고 국제 무역 계약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체결하며 해외 투자와 대출 역시 달러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에게 지정학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반드시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완화된 통화 정책을 통해 달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해외 채권국들의 외환 보유고의 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 달러의 가치를 높이면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들의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그 나라들은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폐 실패율은 매우 높습니다. 1990년대 브라질은 당시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이후 아르헨티나, 유고슬라비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폴란드, 카자흐스탄, 페루,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레바논 등의 여러 국가들이 비슷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멕시코, 베트남,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터키와 같은 국가들은 같은 시기 동안 세 자릿수 인플레이션과 싸우며 하이퍼 인플레이션 직전의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국가들이 반복적인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인구 2억 명이 넘는 나이지리아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33%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터키와 아르헨티나 같은 인구수 1억 3천만 명 이상의 G20 국가들도 수년간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6년 인구 1억 명이 넘는 이집트는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절반으로 평가절하했으며 2022년에도 동일한 조치를 또다시 시행했습니다. 물론 두 번의 평가절하는 모두 IMF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절하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단순히 저축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 통화로 책정된 임금의 실질 가치 역시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아주 소수의 개발도상국만이 선진국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통화 안정성의 부재는 이들 국가가 외화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자국 통화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 겁니다. 심지어 부유한 국가들에서도 금융 시스템은 종종 비논리적으로 작동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유럽과 일본에서는 총 18조 달러 이상의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개인들이 정부와 대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면서도 오히려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기형적인 금융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의 혼란은 잘못된 경제 인센티브 구조를 초래했으며 이후 몇 년간 발생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급등은 채권 보유자들의 구매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미국은 공공부채를 8조 달러 이상 증가시켰으며 그중 상당 부분은 미국 연준이 직접 돈을 찍어내서 충당했습니다. 이는 미국 가구당 약 6만 달러 이상의 추가 부채 증가에 해당되지만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160개 이상의 통화 관할권이 존재하며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국민들의 저축과 임금의 가치를
서서히 약화시키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석된 화폐 가치는 불투명한 방식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코어에 가까운 특정 집단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화폐 공급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 가치는 때때로 부패한 정부 관료들에게 유입되거나 혹은 신용과 구제금융에 특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융업자들에게 흘러들어가기도 합니다. 국가마다 이러한 과정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시스템의 인센티브 구조 자체가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 개인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이미 망가졌으며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일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한순간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없는 시스템, 중앙화되지 않은 시스템, 허가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완전히 개방된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암호학자들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데이비드 차움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그룹이 암호학을 이용해서 공유 데이터베이스 또는 장부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아담백, 닉 자버, 할피니 등의 사람들이 전력과 연산 능력을 활용한 디지털 토큰을 생성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이후 작업증명 개념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프로그래머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는 분산 네트워크, 암호학적 타임스탬프, 그리고 작업증명을 활용해 중앙 집중적인 금융 시스템이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2009년 나카모토는 이 개념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개했으며 이로써 비트코인 타임체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혁신적인 점은 빛의 속도로 자산을 최종 결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건 19세기 후반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거래 속도와 결제 속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합니다. 즉, 비트코인은 중앙 집중화된 금융기관이나 신용 시스템이 없이도 장거리 송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초의 실용적인 방식이며 희석될 수 없는 고정된 통화 단위를 자체적으로 갖춘 시스템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비트코인은 여러 방식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외부 공격에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되었고 경쟁자들에 의해 더 나은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실험하기 위해 복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유동성이 높으며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고 가장 보안성이 강한 암호화폐로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지만 시장 가치와 채택률의 측면에서 매 사이클마다 더 높은 최고점과 더 높은 최저점을 기록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작동하는 이유는 누구나 노트북같이 단순한 기기에서도 오픈소스 노드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드는 전체 장부의 기록을 저장합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키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래에 서명하고 주소 간의 코인이나 소수점 단위의 코인을 이동시키기 위해 거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채굴자들은 전력을 소비하고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서 새로운 거래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대가로 거래 수수료와 새롭게 생성된 코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초창기부터 네트워크의 창시자조차 시스템의 규칙을 변경하거나 보유자의 코인을 희석시키거나 거래를 검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네트워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백워드 호환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여하는 오픈소스 개발자, 노드 운영자, 채굴자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레이어 솔루션을 통해서 속도, 거래 처리량, 프로그래밍 가능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기본 프로토콜은 단순하고 강력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로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전 프로그램된 디플레이션적인 패턴을 따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량이 점차 줄어들며 채굴자들에 의해 점진적으로 공급됩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누구에게나 송금이 가능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동시킬 수 있는 글로벌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로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중앙집중형 은행 장부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 160개 이상의 법정화폐 시스템이라는 거품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금과 금은 공항에서 압수될 수 있으며 은행 송금은 강하게 통제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국경을 넘어 직접 송금할 수 있으며 사람들은 단순히 개인 키를 나타내는 12개의 단어를 적어두거나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비트코인을 보호하며 전 세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화폐의 지속적인 가치 희석과 금융 검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절반은 어떤 형태로든 독재적인 통제하에 살고 있으며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지속적인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160개의 서로 분리된 화폐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이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능력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기술적 발전은 동시에 더 중앙 집중화된 디지털 화폐의 개발을 촉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빗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 기반의 달러 토큰을 여러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국가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달러 기반의 저축 수단을 더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의 도입을 연구하거나 일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CBDC는 기존의 법정 화폐보다 더 중앙 집중화된 디지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 150년간 전기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점점 더 중앙 집중화, 추상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중심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이는 거래와 결제 간의 속도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돈의 효율성을 높인 기술들의 대부분은 돈을 더욱 중앙 집중화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첫째, CBDC는 국가가 시민들에 대한 통제와 권한을 더욱 정밀하게 행사하고 화폐 가치를 지속적으로 희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중앙 집중화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과 같은 오픈소스 암호화 기술은 신용 없이도 개인 간 직접 거래를 통해 빠른 디지털 결제를 가능하게 하며 CBDC의 흐름과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는 보다 탈중앙화되고 간소화된 그리고 디플레이션적인 화폐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돈은 공유된 장부이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장부를 누가 관리하는가? 이겁니다. 초기의 신용 시스템은 지역사회에 의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상품화폐는 자연법칙에 따랐으며 법정화폐는 은행과 국가의 관할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오픈소스 탈중앙화 화폐는 사용자들에 의해 관리되며 시장의 선택에 의해 유지됩니다. 오늘날 우리 화폐 시스템은 중앙 집중화되었고 폐쇄적이며 160개가 넘는 방식으로 부패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이를 고치려면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더욱 탈중앙화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개인으로서의 힘을 키울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를 분리하는 금융 장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화폐에서는 누구나 이를 보유할 수 있고 누구나 송금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이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고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도 잘 설명되었지만 비트코인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나 누군가의 지적 호기심에 의한 발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류의 화폐 역사 한가운데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등장한 숙명적인 발명인 거죠. 인류의 기술 발전 수준과 화폐 시스템의 진화와 부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요구되고 결합되어 현재 이 시점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알아차려지고 받아들여지면서 시간차를 두고 이 세상에 뿌리내리게 되는 인류 화폐사의 숙명적인 진화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아직도 부정하고 외면하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후회와 고통이 자신의 삶 전반에 밀려오게 될 겁니다. 무엇과 함께?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도저히 컨트롤되지 않는 법정화폐 시스템과 함께 어떻게? 계속 가치가 녹아내리면서,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히 제 채널의 장기 투자자 구독자분들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